2025년 11월 한국이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했을 때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성공을 폄하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IAEA에서 긴급이사회 소집을 알려옵니다. 한국이 비밀 기술을 보유한 정황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위협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각국 전문가들은 자료를 보고 말을 잃었고 뒤늦게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IAEA는 왜 긴급 이사회까지 소집했을까요?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오스트리아 빈 본부의 제 사무실 창문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 긴급 알림이 떴어요.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라는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처음엔 그저 하나의 성공적인 우주 개발 소식으로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AEA 사무차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마리안 베르크라고 합니다. 핵안보와 우주감시 기술 총괄이라는 제 업무는 사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핵과 우주기술이 잘못 사용되진 않는지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 국가 간의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 일이거든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알림의 세부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제 손끝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첫 야간 발사 성공. 2년간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운 복귀.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첫 교신 성공. 그리고 13기의 위성이 모두 정상 분리되었다는 보고서.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성공했다는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의 안정성이 완전히 입증된 거였습니다. 1시간 뒤 저는 본부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죠. 특히 일본 대표단 쪽 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긴장감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한국의 누리호 발사 데이터가 하나씩 펼쳐졌어요. 발사체의 궤적, 위성 분리 타이밍, 통신 신호 강도까지 모든 수치가 교과서처럼 완벽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죠. 기대 이상의 기술인걸. 그때 일본 대표단석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한국의 기술 조합은 이미 군사적 수준입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관통하는 듯한 무게가 있었어요. 옆자리에 중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미국 쪽 테이블에서도 누군가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주 개발 성공 소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그 순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동아시아의 공기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축하받아야 할 성취이지만 이번 한국의 누리호 성공은 국제 정치 불안의 불씨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죠. 회의실 밖 복도로 나왔을 때 제 가슴 속에선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냉정함과 뭔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저는 한국 관련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회의는 점심시간도 넘겨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누리호 발사 보고서를 공유한 직후 자연스럽게 화제는 동아시아 전략 균형이라는 민감한 주제로 넘어갔어요. 저는 회의실 한쪽 끝에 앉아 각국 대표들의 표정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일본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기무라 신노스케라는 이름표가 달린 그 남자는 55살쯤 되어 보였고 목소리엔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 시절의 상처를 아직도 안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회의실 분위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죠.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기술을 빠르게 무장화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번 발사 성공은 그 가능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중국 대표가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리웨이라는 부국장이었어요. 한국의 독자 발사체는 우주 개발이라기보다 군사 자립도의 단계적 강화로 봐야 합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건 기술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였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화상 연결이 켜졌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었어요. 63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는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국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명확했거든요. 선과 악, 평화와 전쟁을 떠나서 힘 자체가 이미 위협이 된다는 거였죠.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면서 가슴속에 무언가 묵직한 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 정치, 역사, 감정. 이 모든 게 얽혀서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그 판을 더 날카롭게 기울어지게 만든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클라라 호프만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38살의 데이터 분석실장인 그녀는 언제나 냉정했지만 오늘은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마리안,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힘은 의도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주변을 흔든다. 미국 국방장관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이 아무리 평화적 의도를 강조해도 기술 자체가 이미 주변국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투명성, 역사적 맥락을 더 깊게 파헤쳐야 한다고. 단순히 숫자와 데이터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의도와 감정까지 읽어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제 손으로 풀어야 할 거라는 걸.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국 관련 파일을 모두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한국의 기술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누리호 발사 기록만 봐도 1차, 2차, 3차를 거쳐 이번 4차까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기술을 다져온 흔적이 선명했죠. 하지만 이번 4차 발사는 달랐습니다. 야간 발사라는 새로운 도전, 2년간의 공백을 완전히 회복한 복귀, 그리고 13기 위성의 완벽한 분리.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성공했다는 건 한국 발사체 기술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완전히 들어섰다는 걸 의미했어요. 저는 다른 자료들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APR-1400원 전의 안전 운영 기록. 30년 넘게 단 한 차례의 중대 사고도 없었죠. KPS 정밀도 자료는 더 놀라웠어요. 오차 범위가 센티미터 단위까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재진입체 실험 데이터를 열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마하 20 이상의 속도, 섭씨 6000도가 넘는 열 환경. 이건 단순한 우주 개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전환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수준이었죠. 슈퍼컴퓨터 성능 자료까지 확인하고 나니 제 머릿속에 일본 대표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역사적 복수심을 기반으로 기술을 무장화할 수 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었고 전쟁의 상처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 기술 무장화로 이어질까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하나 더 열었어요. 한일 관계 연표였죠.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문제, 징용 배상 판결. 끊임없이 반복되는 갈등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일본의 잦은 도발이 오히려 한국에게 자율적 기술 축적의 명분을 줬다는 걸요. 믿을 수 없으니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책상 위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모든 변수가 결합되면 동아시아의 균형은 한순간에 뒤틀릴 수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책임감도 무겁게 내려앉았죠. 제가 내리는 판단 하나가 국가 간의 관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한국 현장 실사 없이는 답을 낼 수 없다고. 보고서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했어요. 그들의 눈빛을, 그들의 의도를, 그들의 진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내일 아침 사무총장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사무총장실 문을 두드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직원 한 명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게 태블릿을 건넸죠. 국장님, 긴급 뉴스입니다. 화면에는 일본 외무성 로고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생중계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기무라 신노스케였어요. 어제 회의실에서 봤던 그 남자가 도쿄의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긴급기술 브리핑이라는 문구가 크게 걸려 있었죠. 한국은 사실상 핵무장 잠재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독이 묻어 있었어요. 누리호의 안정화된 기술, KPS의 정밀도, 재진입체 연구자료. 이 모든 걸 결합하면 동아시아 전략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죠.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역사적 감정입니다. 기무라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높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선동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공포를 퍼뜨리는 거였죠. 영상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뉴스 피드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이 내용을 받아쓰고 있었어요. 한국 핵무장 잠재력 논란 동아시아 균형 위협하는 한국 기술 역사적 감정. 첨단 기술 위험한 조합. 헤드라인들이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클라라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였어요. 그녀가 건넨 서류에는 중국 외교부의 비공식 문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IAEA의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재평가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일본이 먼저 판을 깔았고 중국이 바로 올라탔네요. 클라라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빈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의도적 압박의 시작이었죠. 일본이 먼저 불안정 프레임을 던져서 국제 담론의 방향을 선점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가 한국 기술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사무총장실이었어요. 우베르크 국장,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복도로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긴장감과 사명감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죠. 문이 열리고 저는 사무총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무총장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술팀장, 정책실장, 법률고문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사무총장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베르크 국장. 한국 전체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를 긴급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하지만 회의는 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기술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치만 놓고 보면 명확합니다. 한국의 발사체 안정화, 위성 자립도, 재진입체 데이터, 원전 운영 능력. 모두 잠재 역량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정책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의 주장이 과장된 건 맞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한국은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고문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맞아요. NPT 비핵국으로서 단 한 차례도 의무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시설은 IAEA 사찰을 받고 있고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기술은 있지만 위반은 없다. 이 애매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사무총장이 화상회의 화면을 켰습니다. 미국 대표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동맹 구조상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화면이 켜졌습니다. 중국 대표였어요. 보증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기술 성장 속도는 지역 안정의 변수가 되고 있어요. 일본 대표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기무라였죠. 역사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 감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기술 분석이 아니라 정치 논쟁이 되어버렸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의도를 평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술적 사실과 규정 준수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정책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국장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주변국의 우려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기술은 충분하지만 의도의 판단은 복잡하다.
이 모호한 결론으로는 보고서를 쓸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2시간째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각자의 입장만 반복될 뿐이었죠. 사무총장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베르크 국장, 현장 실사 필요성을 검토해보세요. 한국 측과 협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기존 기준으로는 한국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클라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요, 마리안. 알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한국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겠다고. 사흘 뒤, 저는 빈 국제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의 승인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어요. 일본과 중국의 압박, 그리고 미국의 우려까지 겹치면서 현장 실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어버렸죠. 한국 현장 실사단 파견을 승인합니다. 베르크 국장이 총괄하세요. 사무총장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점검이 아니라 한국의 의도를 직접 확인하라는 정치적 임무였으니까요. 기내에 오르자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캐리어 안에는 수십 개의 자료 파일이 담긴 태블릿이 들어있었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빈의 풍경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누리호 발사 데이터, 재진 입체 실험 기록, KPS 정밀도 분석. 하나같이 완벽에 가까운 수치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숫자보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민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이자 제가 지난해 빈에서 열린 국제 우주 컨퍼런스에서 만난 사람이었죠. 그는 발표장에서 한국의 발사체 기술을 설명하며 눈을 빛내고 있었어요. 우리 기술은 투명합니다.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요. 그때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었죠. 저는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그와 대화를 나눴고 어느새 리셉션장을 함께 빠져나왔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를 다시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적인 감정과 임무는 분리한다. 속으로 되뇌었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하게 조여드는 걸 느꼈어요. 그때 기내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소리를 켰어요. 일본 정부가 IAEA 긴급 이사회 소집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죠. 한국의 우주기술 평가를 공식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이 다음 수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는 계속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서울까지는 아직 9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선 기무라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한국은 역사적 복수심을 가질 수 있는 위험한 기술 국가다. 이 말이 사실인지 혹은 의도적 조작인지 그 답을 직접 찾아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전 9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국우주항공청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올랐죠.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어요. 고층 빌딩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도시, 그 사이로 오래된 전통이 스며들어 있는 나라. 차는 곧바로 우주항공청 본부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 내리자 직원이 저를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어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곧 담당 연구원이 오실 겁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브리핑룸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벽면에는 누리호 발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위성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석이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여전히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빈에서 봤을 때보다 얼굴이 조금 더 여인 것 같았어요. 베르크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강 박사님. 저는 악수를 청했고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묘한 거리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1년 전에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죠. 민석이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번 발사는 완벽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업무적이었어요. 과장도 왜곡도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숨긴 것도 없어요. 저는 자료를 넘기면서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지만 동시에 방어적인 느낌도 들었어요. 민석 씨.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적 복수심을 기술에 투영할 수 있다는 얘기 말인가? 들었어. 그게 사실일까요? 제 질문에 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마리아는 우리를 믿어?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답을 찾으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민석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술을 방어용으로만 쓸 수 있다고 확신하냐고 묻는다면.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힘을 준비하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사용하지 않는 힘. 준비된 힘. 위안이 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질문을 남겼죠. 준비된 힘은 언제까지 사용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의도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민석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개인의 신뢰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리안, 새벽에 관제센터에서 꼭 봐야 할 게 있어. 새벽에요? 응.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초기 운영 과정을 직접 봐야 마리안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2시 호텔 로비에서 민석을 만났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차 안은 조용했어요. 민석은 운전대를 잡고 말없이 도심을 빠져나갔죠. 약 40분쯤 달렸을까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서울 관제실입니다. 민석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자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민석이 문을 열었고 저는 그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벽면 전체를 채운 대형 모니터들. 그 안에는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 위성 모두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지금 보이는 게 위성 3호의 태양 전지판 전개 상태야. 민석이 한 화면을 가리켰어요. 화면 속 그래픽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위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태양 전지판이 천천히 펼쳐지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오른쪽엔 실시간 전력 수치가 떠올랐어요. 전개율 100%. 전력 생성 정상. 옆자리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다른 모니터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다중교신 성공 기록, 목표 궤도 600km 안착 자료, 자세 제어 시스템 작동 로그. 모든 게 교과서처럼 완벽했습니다. 여기 봐. 민석이 다른 화면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이건 큐브 위성들의 개별 신호야. 12개의 작은 창이 떠 있었고 각각 다른 주파수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어떤 건 선명했고 어떤 건 약간 불안정했어요. 5번 위성, 신호 강도 떨어짐. 엔지니어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테나 각도 조정 시작합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화면 속 그래프가 다시 안정화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작은 이상 신호에도 즉시 대응하고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모습. 심지어 실패 로그까지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리안. 민석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군사화를 은폐하고 있다면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할 이유가 없겠지.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라면 군사적 용도로 전환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위성 추적 능력, 정밀 궤도 제어, 실시간 통신망. 모두 군사작전의 필수적인 요소들이었죠. 투명성이 한국의 의도를 증명하는 동시에 그 기술력 자체가 주변국의 공포를 자극한다는 아이러니. 그게 바로 일본이 두려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한 엔지니어가 종이컵을 건넸어요. 저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지만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이야. 본론이요? 재진입체 연구와 정밀항법 운영 시스템을 보여줄게. 그의 목소리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커피컵을 내려놓고 그를 따라 관제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석이 보안 카드를 찍자 두꺼운 금속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이쪽이야. 그를 따라 들어간 공간은 앞선 관제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더 조용하고 더 긴장감이 감돌았죠. 벽면의 모니터들은 더 커졌고 화면에 떠있는 데이터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여긴 누리호 발사체와 재진입체 관련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곳이야. 민석의 설명에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3명의 엔지니어가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안, 이 자료를 봐. 민석이 한 화면을 켰어요. 화면에는 재진입체 실험 결과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데이터를 읽기 시작했어요. 최고 속도 마하 20.3. 재진입 시 표면 온도 섭씨 6247도. 열차폐 시스템 안정성 99.8%.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주개발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군사적 ICBM 기술에 준하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수준이었죠. 장거리 궤도 계산 정확도도 살펴봐. 민석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목표 지점 오차 범위 15m 이내. 실시간 궤도 수정 능력 보유. 다단계 분리 정확도 99.9%.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전부 실제 실험 데이터인가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응. 지난 3년간의 누적 결과야. 민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죠. 이 기술력이라면 한국은 이미 핵무장국의 문턱을 넘은 거였어요. 기술적으로는요. 마리안.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우주 개발을 위한 데이터일 뿐이야. 그의 말은 진실했지만 저는 일본이 왜 두려워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해버렸어요. 기술은 의도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도 순식간에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석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응, 얘기해봐. 이 기술로 한국은 핵무기 운반 수단을 만들 수 있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민석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긴 해. 그의 대답은 너무 정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NPT 체제를 지키고 있고 모든 데이터는 IAEA와 공유되고 있어. 숨기는 건 없어. 민석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IAEA에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야. 분기마다 업데이트되고 모든 실험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화면에는 방대한 양의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발사 계획, 위성 궤도, 재진입 실험, 심지어 실패 사례까지. 정말로 숨긴 게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양면성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정점. 하지만 완전한 투명성. 이 모순이야말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조였어요. 한국은 기술을 가졌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게 공개했죠. 그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마리안, 괜찮아?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은 경외와 공포가 동시에 치솟고 있었어요. 이 기술은 통제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완성되었고 투명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빈 본부에서 온 긴급 문자였어요. IAEA 긴급 이사회 소집 확정. 일주일 후.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운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긴급 이사회 소집. 일본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움직인 거였죠. 노트북을 열자 이미 수십 통의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보낸 긴급 보고서를 먼저 열어봤어요. 일본, 중국과 공조 강화. 러시아도 동조 움직임. 한국 기술 재평가 요구 공식화.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이메일은 사무총장실에서 온 거였어요.
베르크 국장, 이사회 발표 자료 준비할 것. 객관성 유지 필수. 객관성.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난밤 본 데이터들을 떠올렸어요. 마하 20의 속도, 6000도의 열, 완벽한 궤도 계산. 그리고 민석의 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긴 해.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우주기술 현황 및 평가. 제목을 쓰고 나니 손이 멈췄습니다. 뭘 어떻게 써야 할까요? 기술적 사실만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잠재적 위험성도 언급해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클라라였어요. 마리안, 상황이 안 좋아. 그녀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뭔가 준비하고 있어. 이사회에서 뭔가 크게 터뜨릴 것 같아. 어떤 근거로? 확실하진 않지만 일본 대표단이 비공식 문건들을 여러 나라에 돌리고 있대. 내용은 모르겠지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 집무실이었어요. 차가 건물 앞에 멈춰섰고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대통령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무엇을 하려는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불안보다는 침착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공했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의도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 말이 끝나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을 나오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만으로는 부족했죠. 국제정치는 의도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니 또 다른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일본 외무성에서 온 거였어요. IAEA 이사회 안건 한국 우주기술의 군사적 전환 가능성 평가. 제목만 봐도 일본의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빈에서 벌어질 이사회.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한국이 위험해지고 거짓을 말하면 제 양심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빈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밤새 고쳐 쓴 문장들이 화면에 가득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본부로 향했어요. 이사회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한국의 기술 현황, 투명성 수준, NPT 준수 기록. 모든 게 객관적 사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 대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일본 대표단은 맨 앞줄에, 중국과 러시아는 그 옆에 앉아 있었죠. 미국 대표는 중간쯤에 자리했고요. 사무총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한국의 우주기술 평가입니다. 베르크 국장이 현장 실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손에 든 자료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국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누리호 관련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발사체 기술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본 대표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기무라였어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표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보좌관들이 각국 대표들에게 그 서류를 나눠주기 시작했죠.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베르크 국장이 작성한 내부 분석 초안입니다.
기무라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여기 보시면 국장 본인도 한국은 무기화 직전 단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제 자료를 확인했어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잠깐 그건. 제가 말하려는 순간 중국 대표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 보좌관이 이미 위험성을 인정했으니 더 논의할 필요가 없겠군요. 러시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역사적 감정을 기반으로 기술을 무기화할 수도 있다는 일본 측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저는 배포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누군가 제 초안을 편집해서 왜곡한 거였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원본과 비교해보면. 기무라가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입니다. 전자 워터마크도 확인되고요. 회의장이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무총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베르크 국장, 이 문서에 대해 해명이 필요합니다.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총장님, 이건 분명 조작된 일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무총장의 말에 회의장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연단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뜨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지키려던 순간 제가 공격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복도로 나오자 클라라가 달려왔습니다. 마리안, 괜찮아?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어요. 제 커리어가, 신뢰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민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안, 일본의 자료 조작, 내가 증명할 수 있어. 정회실 구석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빈의 하늘은 흐렸고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적시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그 빗방울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쏟아진 비난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조작된 문서, 흔들리는 신뢰, 무너지는 중립성. 내가 틀렸던 걸까? 처음으로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과하게 신뢰했던 걸까? 민석과의 관계가 판단을 흐렸던 걸까? 문이 열리고 사무총장이 들어왔어요. 베르크 국장.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조작입니다. 누군가 제 초안을 편집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사무총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국장,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당신의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정회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명확한 해명을 준비하세요. 사무총장이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석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마리안, 일본의 자료 조작, 내가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민석은 한국 대표단도 아니고 단지 기술자일 뿐이에요. 그의 증거가 국제정치의 파도를 이길 만큼 충분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한국의 기술적 잠재력을 더 크게 드러내서 일본의 공격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는 건 아닐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을 돕는 건가, 아니면 진실을 지키는 건가? 혹은 단지 민석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선택을 흐리고 있는 건가? 창밖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커리어도, 신뢰도, 국제 규범 속에서의 제 위치도.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IAEA 사무차장 마리안 베르크. 이 직함이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만큼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클라라였습니다. 마리안. 그녀가 제 옆에 앉았어요. 포기하지 마.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가. 민석이 보낸 거 봤어? 클라라가 자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가 방금 추가 파일을 보냈어. 전자 워터마크 분석 데이터야.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일본 외무성 산하연구소에서 편집된 흔적이래. 민석이 한국기술팀과 함께 추적했대.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충분하지 않으면 충분하게 만드는 거지. 클라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직접 공개해야 국제사회가 믿어. 사무총장도 당신 편이야.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줄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둠의 순간이었지만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민석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증거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봅시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속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밖에서 종이 울렸어요. 정회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회가 끝나기 30분 전 민석이 보낸 암호화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클라라와 함께 파일을 열어보니 화면 가득 분석 데이터가 펼쳐졌어요. 전자 워터마크 추적 기록, 문서 편집 로그, 그리고 IP 주소까지. 이게 일본 외무성 산하기술연구소네. 클라라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편집 시간까지 명확했어요. 제가 초안을 제출한 사흘 후 누군가 파일을 열어서 핵심 문장들을 변조했습니다. 군사적 전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제 표현을 무기화 직전 단계로 바꿔놓은 거였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작이 아니야. 맞아. IAEA 내부 절차를 훼손하고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정치 공작이야. 클라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석이 보낸 메시지가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일본의 편집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공개해야 국제사회가 믿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결국 이건 제가 풀어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사무총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총장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사무총장이 화면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일본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네. 전자 워터마크와 편집 로그가 모두 일치합니다. 사무총장이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IAEA 문서 조작은 기관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 말에 사무총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국장, 확신하십니까? 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IAEA의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는 문제예요. 사무총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회의장에서 직접 공개하세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진실은 어떤 압박보다 강합니다. 베르크 국장. 사무총장실을 나서자 복도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정회가 곧 끝날 거였어요. 클라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됐어?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확신도 함께 있었어요. 이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회의장 문이 열리고 각국 대표들이 다시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석엔 기무라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도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곧 그 표정들이 바뀔 거였습니다. 사무총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우베스크 국장, 발언하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담긴 진실이 곧 모든 걸 바꿀 거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발언 요청합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기무라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중국 대표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손에 든 서류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정회 전에 배포된 이 문서 말입니다. 회의장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 문서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쓴 내용이 아닙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러시아 대표가 물었어요.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가 떠올랐죠. 전자 워터마크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에는 문서의 메타데이터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문서는 제 원본 초안이 제출된 사흘 후 오후 3시 42분에 편집되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편집 장비의 IP 주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숫자들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이 IP는 일본 외무성 산하기술연구소에 등록된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무라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잠깐 그가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편집 로그도 있습니다. 다른 화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쓴 원본 문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군사적 전환 가능성이 존재하나 NPT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음. 그리고 변조된 문장을 보여줬죠. 하지만 배포된 문서에는 한국은 무기화 직전 단계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완전히 삭제되었고요.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IAEA 내부 문서를 위조하고 그걸 국제사회에 배포해서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려 한 겁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증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팀이 추적했습니다. 전자보안 전문가들이 검증했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국 기술을 투명하게 공유해온 유일한 비핵 국가 중 하나예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진짜 위협은 한국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려는 이런 시도입니다. 기무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한국이 조작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기무라 국장, 이 워터마크 데이터는 국제표준 방식으로 추출된 겁니다.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유럽 대표단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사무총장님,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기술팀이 즉시 검증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이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분 후 IAEA 기술팀의 검증 결과가 나왔어요. 워터마크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처는 일본 외무성 산하기관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투명성은 오히려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유럽 대표들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말은 아꼈지만 더 이상 일본 편을 들지 않았어요. 사무총장이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문서 조작의 결과였으며 한국은 국제 규정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히려 한국의 투명성은 본 기관이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회의장엔 박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공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의심이 아닌 신뢰의 대상으로 재평가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클라라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잘했어, 마리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승리감보다는 묵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실에서 온 감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민석에게서도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수고했어, 마리안. 예전에 얘기했던 빈네 발트에 있을게. 그쪽으로 와. 창밖으로 빈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빈네 발트 숲의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민석이 예약해둔 작은 캐빈이 나무들 사이로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곧바로 열렸어요.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업무적인 표정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서 들어와. 민석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캐빈 안은 아늑했어요. 난로에서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테이블 위엔 와인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외부 세계가 완전히 차단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리안, 오늘 정말 대단했어.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마리안,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 씨가 증거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엔 감사함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안,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공식 석상이 아닌 개인적인 공간에서 너무나 듣고 싶었던 제 이름이었죠. 네, 제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민석이 제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겼어요. 손끝이 제 뺨을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제 쪽으로 이끌었어요. 난로 불빛이 흔들리며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습니다. 점점 하나의 실루엣으로 뭉개지고 있었죠. 온종일 이어진 긴장, 폭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서로에게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숨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터져 오르듯 깊게 끌어안았어요.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숲을 스쳤지만 캐빈 안에는 난로의 붉은 빛 아래 우리의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난로의 불이 작아질 때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놓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석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빛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위성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일 거야.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낸 거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위성의 희미한 빛이 창문을 스치며 우리의 엉킨 그림자 위를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마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말없이 축복하는 것처럼요. 세계가 흔들려도 인간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결국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 난로의 불이 조용히 타오르는 가운데 우리는 오랜 시간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빈네발트 숲의 밤은 깊어갔지만 캐빈 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